안녕하세요. 저는 손으로 평생 먹고 산 6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 한복수선 봉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조용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오래 망설였어요. 제 나이에는 집안일은 묵고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누가 알면 흉이 되네 어쩌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사연을 미리 들었으면 안 당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끄러움 무릅쓰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저는 평생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남편 보내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 황혼에 새로 사람 만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덜 당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용기 냈어요.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충청북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농사 짓는 집 둘째 딸이었고요. 아버지는 엄하셨어요. 술 한 잔 들어가시면 더 그랬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비위 맞추며 살았고요. 그걸 보면서 절대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동대문 옷 공장에서 시다부터 시작했어요. 한 6년 만에 패턴사가 됐는데 그때부턴 먹고 살만 했죠. 그러다 28살 때 먼저 간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인쇄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술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라 좋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술주정에 시달린 거 생각하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매력이던 거죠. 결혼해서는 종로에 작은 수선집을 하나 얻었어요. 좁아터진 가게에서 미싱한 대로 시작했는데 동네에 한복집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복 수선 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남편이랑도 큰 부침 없이 살았어요. 평생 그 양반은 한우물만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에 인쇄소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똑같은 자리에서 신문 읽다가 저녁 먹고요. 그게 좀 답답하다고들 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그 덕에 딸도 잘 키워서 외국 회사 다니다가 호주로 시집까지 잘 보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다림질 하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라 했더니 좀 누웠다가 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늦었더라고요. 남편 보내고 1년쯤 가게를 더 했어요. 그런데 자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가끔 가게 와서 앉아 신문 보던 그 자리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같이 일하던 후배한테 가게를 넘겼어요. 그러고 4년을 혼자 살았어요. 딸은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고 텔레비전 켜놓고 밥 먹는 게 일이었어요. 사람이 외로움에 길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땐 몰랐답니다. 그러다 작년 복지관에서 서예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딸이 권한 거였어요. 엄마, 자꾸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 응?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60대 넘은 여자가 새 친구 사귀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남편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자식들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요.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그 교실에서 처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인상이 단정하더라고요. 우리 또래 남자는 보통 등산복에다가 운동화 차림이 많잖아요. 그런데 셔츠를 입고 향수도 살짝 뿌린 거예요. 옆에 앉으면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며칠 후 제가 글씨 쓰는 걸 그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글씨가 참 정갈하시네요. 솔직한 사람이 쓰는 글씨 같아요. 거짓말 못하는 글씨. 그 말에 솔직히 가슴이 좀 쿵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말이 함정이었어요. 뒤에 그 사람도 천천히 자기 얘기를 풀어놓았어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격리 일을 하다가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고요. 부인은 4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다고도 했죠. 그 얘기할 때 그 사람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미식 일을 오래 해서 손목이 아프다는 말을 무심코 했더니 한약방에서 지은 약을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그래요. 받아줘요. 부탁이에요. 그 말이 또 마음에 박혔어요. 봄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정식으로 이 말을 했어요. 같이 살고 싶다고요. 자식들 부담 주기 싫으니까 큰 결혼식 말고 둘이 조용히 식 올리고 같이 살자고요. 저는 사실 망설였어요. 그래도 60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인데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물었죠. 딸이 영상통화로 그 사람을 직접 보고 30분 넘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요. 통화 끝나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점잖으신 분 같아. 엄마가 행복할 것 같으면 해.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양가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시고요. 그 사람 쪽에서는 부산에서 형님 부부 한 쌍이 올라오셨어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냐고 나중에 가자고 했고 저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살림은 우리 집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랑 살던 집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셔서 우리 잘 사는지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사진도 그냥 그대로 두고 살자. 그 말에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함께 산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일이 터졌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제대로 된 한 끼를 못 차려준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고기 사다 먹자. 내가 다니는 단골 정육점이 있는데 거기 고기가 좋아. 그래서 둘이 종로 골목까지 갔답니다. 그 골목은 제가 가게 할 때부터 발도장 찍던 곳이에요. 길모퉁이 약국도, 떡집도 정육점 사장님은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단골이었어요. 평생 칼만 잡고 사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또 사람을 잘 봐요. 한 번 본 손님 얼굴은 절대 안 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게를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쩐 일로 오랜만이네. 바깥 양반 가고 난 다음부터는 한참 안 보이더니. 저도 반갑게 인사했죠. 그러고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사장님 인사해요. 나랑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장님이셔. 그 사람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사장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칼을 도마 위에 가만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을 위아래로 한참 훑어봤어요. 어찌나 뚫어질 듯 보는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물었어요. 사장님 왜요? 왜 그러세요? 사장님이 아주 천천히 입을 떼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 분 무슨 사이예요? 설마 부부는 아니지? 저는 당황해 눈치만 보는데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차에 지갑을 두고 왔다. 바로 가서 갖고 올게. 그러고는 가게 문을 휙 열고 나갔어요. 발걸음이 너무 빨랐어요. 거의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렇게 가게 안에 저랑 사장님 둘만 남았어요. 사장님은 한참 말없이 도마만 보고 있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차마 묻질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만에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다 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묻어두면 양심에 찔려서 못 살 것 같고. 저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본 것만 말하겠다고 했어요.
보름 전쯤 새 남편이 이 가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탄 할머니랑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한 명이랑 셋이서 왔다고요. 한우 등심을 두근 끊어갔는데 결제하면서 저 양반이 휠체어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잡수면 기운 날 거예요. 엄마 생각해서 제일 좋은 부위로 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는 휠체어를 밀면서 또 그랬대요. 어머님, 제가 오늘 정성껏 차려드릴게요. 전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사장님이 물을 한 컵 따라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 들어오는 순간 손이 딱 멈추더라고. 나 사람 잘못 본 적이 거의 없거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 할머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잠깐 눈을 감고 떠올리더니 그러셨어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키는 좀 작고 말랐던 것 같은데 휠체어에 앉아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은 잘 안 하던데 좀 인상은 곱더라고. 고상한 느낌은 아니야. 그 젊은 여자가 알아서 시중을 들더라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찾았네. 저는 황급히 표정을 가다듬고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는 걸 그 사람이 못 보게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날 어떻게 결제하고 가게를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가게를 나서면서 사장님이랑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사장님 눈에서 한 번만 더 와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사장님이 본 장면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휠체어 탄 할머니, 30대 여자.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거울 너머로 자꾸 절 흘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가만히 창밖만 봤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가게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화날 때 바로 말하면 일을 그르쳐요. 그리고 말없이 저녁상을 그냥 차렸어요. 그 맛있는 고기를 앞에 두고도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솔직하게 당신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자연스러운 척하려고 애쓰더라고요. 보름 전에 당신이 거기 다른 사람이랑 다녀갔다는데 휠체어 탄 할머니랑 젊은 여자 셋이 왔었다는데 엄마라 부르면서 무슨 얘기야? 그 사람이 처음엔 펄쩍 뛰었어요. 아니, 그 사람 잘못 본 거야. 내가 그 가게를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나 데려간 거잖아. 전 가만히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장님이 사람 기억을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 보자마자 그런 건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났다는 것처럼요. 미안해. 진작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이모님이 한 분 계셔. 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전라도에서 평생 산 분인데 자식이 없으셔.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든. 내가 가끔 모시고 와서 병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래. 그날도 가서 등심 사드린 거고. 저는 또 가만히 들었어요. 같이 간 여자는 요양보호사야. 이모님 거동이 불편하니까 항상 같이 다녀. 그리고 그 사장님이 들은 엄마라는 말은 내가 우리 엄마 일찍 보내고 자란 사람이라 이모님을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 친엄마처럼 길러주신 분이거든. 전 가슴이 좀 풀어졌어요. 말이 다 그럴듯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그럼 왜 결혼 전에 그 이모님 얘기를 안 했어? 결혼식에도 모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님이 거동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한 거는 따로 말씀드렸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한테 이모님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어요. 전 한참을 생각하다 그랬죠. 여보, 그럼 이모님 뵙고 인사드리게 해줘. 도리가 있는데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잠깐 눈썹 끝이 살짝 움직이는 정도요. 그러더니 다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아. 뭐 그래주면 고맙지. 이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정육점 사장님의 말이 다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오히려 이상하기도 했어요. 20년 넘게 가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거짓말은 훨씬 더 매끄러워요. 마치 누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대본을 외워 읊은 것처럼요. 그러면서도 결혼한 사람을 의심하는 게 죄스러워서 그 사람 말이 맞을 거라고 저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약과 상자를 들고 조수석에 앉았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모님 사는 데가 좀 멀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차 안에서 좀 쉬어. 한참을 달려서 오래된 빌라 단지 앞에 차가 섰어요. 빌라 외벽이 누렇게 바른 게 지은 지 50년은 좋게 돼 보이는 곳이었어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머리는 까맣게 염색했고 몸집은 작고 마르셨더라고요. 무릎에 분홍색 담요를 덮고 계셨고요. 사장님이 말해준 인상이랑도 얼추 비슷했어요. 이모님이 남편을 보더니 한박웃음을 짓는 거예요. 아이고 매 우리 조카 왔는가? 오랜만이요. 지나디지난 전라도 사투리였어요. 그 사람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절 소개해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약과 좀 사왔어요. 그러자 이모님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색시가 참 곱네. 우리 조카 복도 많지? 야가 어려서부터 외로우네요. 잘 좀 챙겨줘잉? 전 그 진한 사투리에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모님이 남편 어릴 때 얘기도 들려줬는데 그림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어요. 이모님이 휠체어로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제 손을 또 한 번 꼭 잡더라고요. 또 와. 우리 조카랑 잘 살고잉. 세상에 이런 좋은 인연이 어디 딴가.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좋은 사람을 괜히 의심했다는 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사람 손을 잡았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괜한 의심을 했네. 미안해. 그 사람이 너그럽게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가게 안에서 절 발견하곤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오라는 표시였어요. 저는 짐을 든 채로 가게 안에 들어갔답니다. 사장님이 다른 손님 다 보내고 가게를 잠깐 잠그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할머니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을 안 해줬더라고. 한 가지가 자꾸 걸려서 말이야. 그 할머니 머리가 백발이었어. 자연 그대로. 그리고 말하는 게 서울 토박이 말씨더라고. 아주 점잖은 분이던데 그 말씨가 이제 생각났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만난 분은 까만 염색에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분이었으니까요. 순간 짐을 든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다시 엉클어졌어요. 사장님이 본 사람은 누구지? 그럼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전 그 사람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선집하면서 단련된 눈썰미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감각을 내 옆에서 자는 사람한테 써야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 그 사람의 패턴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모님 병원 가는 날이라거나 옛 직장 동료 모임이라거나 하면서 외출을 했는데 그 빈도가 묘하게 일정한 거예요. 특히 외출하는 날은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소파에 그 사람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는데 그때 다른 곳에서 진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실 옷장 안쪽에서요. 저는 살금살금 그쪽으로 갔어요.
옷장안 깊숙이 양복 안주머니 사이에서 두 번째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답니다. 검은색의 구형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어요. 잠금 화면에 메시지 딱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또 물어보셔. 도장 언제 가지러 오냐고. 발신자 알파벳 한 글자 M 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답니다. 오빠라뇨? 그 사람한테 오빠라 부를 사람이 없는데.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라뇨.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전 일단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흐리게 나와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넣어놨답니다. 그날 밤 욕실 변기 위에 앉아 호주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정이 넘었지만 그 시간이면 딸이 전화가 잘 됐거든요.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 울음이 터졌어요. 변기물 내리는 소리를 일부러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답니다. 정육점 사장님 얘기부터 이모님 얘기, 두 번째 휴대전화 얘기까지요. 딸이 한참을 듣더니 그랬어요. 엄마, 일단 진정해. 절대로 그 사람한텐 티내지 마. 알았지?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이 회사에서 정보 보안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사람 신원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 사람이 다녔다는 회사, 출신 학교, 가족관계 같은 거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엄만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의심하지 않게. 그리고 절대 큰 돈은 어디 보내지 마. 도장 같은 거나 통장 같은 거 맡기거나 그러지 말고. 알았지? 전화를 끊고 변기에 앉아 한참을 더 울었어요. 그러다가 거울을 봤어요. 60대 여자가 서 있는데 꼴이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가 올라왔어요. 슬픔이 아니라 화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딸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그분이 다녔다는 회사 말이야. 그 시기에 그런 회사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아들도 못 찾겠고, 한국 이름으로도 영문 이름으로도 그 나이 때 이민자 명단에 없어. 전 차가운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형님 부부 말이야. 결혼식 때 오셨다는 분들, 그분들도 좀 의심스러워. 전 손이 떨리는 걸 진정시키느라 잠시 말이 없었어요. 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뒤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휴대전화 사진 봤는데 그 M이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핵심이야. 그것만 알면 다음 단계가 보일 것 같아. 저는 바로 어플로 택시 부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미리 결제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우리 또래한테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딸이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침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이모님 병원 가는 날이야. 점심도 같이 먹고 올 거라 좀 늦을 거야. 저는 자연스럽게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엌 창문 너머로 보고 있다가 미리 챙겨둔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섰답니다. 1층까지 빠르게 내려가서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 앞에 가는 저 검은 차 좀 천천히 따라가 주세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기사님이 거울로 절 한번 보더니 핸들을 세게 잡더라고요. 그날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평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였어요. 그 사람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서 강남으로 향했어요. 근데 광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분명 이모님 병원 간다고 했는데요. 한참을 달리더니 강남의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섰어요. 저도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단지 안에서 한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걸어 나왔어요. 키가 크고 머리는 갈색으로 굵게 웨이브 졌고 얼굴이 작은 여자였는데 명품 외제차 키를 손에 까딱까딱 흔들면서 그 사람 차로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곤 자기 팔까지 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는 택시 안에서 입을 막았어요.
기사님이 거울로 다시 한번 절 보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저는 몸을 숙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그 사람 차에 같이 탔고 차가 다시 출발했고 저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차는 어느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마스크를 다시 한번 단단히 올리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백화점 1층에 두 사람이 보였어요. 명품 가방 파는 매장에 그 여자가 가방을 이것저것 골라보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옆에서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평생 같이 살아온 부부처럼요. 그 여자가 가방 하나를 고르고는 그 사람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산대로 가서 신용카드를 꺼내는데 저는 기둥 뒤에서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가방 하나예요. 700만 원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백화점을 나와서 다시 차에 타고 어디론가 또 가는데 그 택시로 다시 따라갔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어느 고급 실버타운이었는데 정문에는 경비가 서 있고 출입증을 확인하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까진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잠깐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고 가방에 손수건을 하나 챙겨들고 경비실에 가서 일부러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계신데 호수를 깜빡했어요. 아주버님이랑 동서가 먼저 올라가 버려서요. 경비 아저씨가 의심 없이 묻더라고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성함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벌면서 그랬어요. 방금 들어간 그 부부 따라온 거예요. 까만 차 타고 들어간 금방 두 사람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명단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 부부랑 같이 오신 거예요? 이순례 어르신 뵈러 304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드님 부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순례라는 어르신은 또 누군데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일단 그랬어요. 잠깐 제가 차에 뭘 두고 왔네요. 그러고 돌아 나왔답니다. 다리가 떨려서 똑바로 걷질 못했어요. 길가 가로수에 잠시 기대 숨을 골랐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핸드폰으로 실버타운 간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네에 작은 모텔방을 하나 잡았어요. 침대에 앉자마자 딸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딸이 화면 너머로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거기 어디야? 전 그때부터 울음이 터졌어요.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리는데 소리는 안 났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저는 딸한테 본 걸 다 얘기했어요. 딸이 화면 너머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이 말을 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표적이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등골이 쭈뼛 섰어요. 제가 표적이 아니라는 말은 제가 미끼로 쓰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외도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답니다. 한숨을 한번 쉬더니 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내일 첫 비행기로 갈게. 엄마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전 모텔 침대에 모로 누워 제 지난 세월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분노를 꼭 안고 잤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을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딸이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모텔로 바로 왔죠. 큰 가방 하나만 끌고 들어오는 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딸이 나 때문에 호주에서 회사도 휴가 내고 이렇게 달려왔구나 싶어서요. 딸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일단 집 가지 말고 며칠만 더 모텔에서 지내. 그 사람이 의심하면 다 망쳐. 전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둘러댈지 같이 머리를 맞댔어요. 결국 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와야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짜냈고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떨리는 목소리를 안 들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다행히 의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 잘 다녀와. 그나저나 비행기표는 잡았어?
그 자상한 목소리를 듣는데 속이 또 쓰려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딸이랑 작전을 짰어요. 우선 정육점 사장님부터 다시 찾아가기로 했고요. 사장님은 우리 편이 분명하니까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정육점에 갔어요. 사장님이 절 보더니 칼질을 멈췄어요. 못 보던 젊은 여자가 같이 온 걸 보고는 잠시 멈칫하길래 제가 빨리 소개했죠. 사장님, 우리 딸이에요. 호주에서 어제 들어왔어요. 그제야 사장님 얼굴이 부러졌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안쪽 작은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거기서 사장님이 한참 망설이시다가 이야기를 자세히 풀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얼굴을 한 번 본 게 아니야. 한 달도 더 전에 다른 사람이랑도 왔었어. 그땐 부부처럼 굴진 않았는데 영수증 카드 결제할 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내 카드로 해요 여보 하고. 한 60대 정도 돼 보이던데. 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건 젊은 여자도 아니고 304호 어르신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그분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딸이 핸드폰 메모장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죠. 정육점 골목 옆에 떡집부터 약국, 미용실, 세탁소까지 가게마다 그 인상착의의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고요. 그렇게 4일이 걸렸어요. 동네 어귀의 미용실 사장님이 그 말을 꺼내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유, 그 사모님 우리 가게 단골이세요. 한 달에 한 번 머리하러 오시는데. 동대문 근처에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예약 잡혀 있어요. 저는 미용실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그분 다음 예약 시간을 알아냈죠. 이틀 후 저하고 딸은 미용실 건너편 찻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가라 미용실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5분쯤 지났을까 미용실 앞에 한 여자가 도착했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말씀하신 인상착의 그대로였고요. 저는 찻집을 빠져나가서 그분이 미용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가갔어요. 저 실례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분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그 사람 몰래 찍어둔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그분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한참을 말없이 절 보다가 가방을 떨어뜨리듯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댁은 누구세요? 저도 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그 사람 부인이에요. 결혼한 지 몇 달 정도 됐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옆 벽에 기댔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눈물이 터졌고요. 미용실 예약을 취소하고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분은 5년 전에 남편을 췌장암으로 보낸 분이었어요.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작년 봄이었대요. 한 1년 가까이 만났는데 결혼식 잡기 직전에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사업 잠깐 막혔다고 4천을 빌려간 게 끝이래요. 평생 모아온 돈이었는데 그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평생 자책했어요. 사기인 줄도 모르고요. 우리 애들한테 차마 말도 못했고요. 전 그분 손을 잡아드렸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그분이 한참 만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은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모르고 살았는데 계속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참... 전 단골 정육점 사장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한참을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날 저녁에 저랑 딸이랑 그분이랑 셋이 모텔에 모였어요.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다행히 그분이 결정적인 단서를 줬어요.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그쯤에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잠깐 옆에 두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언뜻 봤는데 거기에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고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순례, 광장동 30억.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쭈뼛 섰어요. 304호 어르신의 성함이 이순례였거든요.
광장동이라는 말이랑 30억이라는 숫자가 그제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분이 그랬어요. 이게 다 그 어르신 재산 정보 아닐까 싶은데 나한테 한 짓 어르신한테 하려는 거 아닐까?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랑 그분은 그저 그 사람이 이 어르신께 접근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잖아요.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우리끼리 추측만 하면 안 돼. 어르신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라도 확인해야 다음 단계 작전을 짤 수 있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전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남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딸이 한참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가 한 분 계셔. 지금은 한국에서 신용평가 쪽 일을 하시는데 부동산 등기 같은 거는 합법적으로 누구나 떼볼 수 있어. 어르신 성함이랑 동네도 아니까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선배한테 부탁해 볼게. 그날 오후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걸 딸이 우리한테 읽어주더라고요. 광장동에 5층짜리 작은 건물 한 채, 등기부상 소유주 이순례, 그리고 광진구 안쪽에 작은 상가 한 칸 더. 강원도 평창에는 임야가 한 필지 있는데 면적이 10,000평이 좀 넘어. 거기도 같은 분명히. 다 합치면 적어도 30억은 넘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는 그 숫자들이 한참 동안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생 한복단 줄여서 몇만 원 받는 인생을 산 사람한테 그런 돈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분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리고 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어르신 자녀분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야. 보니까 그 빈자리를 이 사람들이 채워온 거야. 매일같이 살갑게 찾아오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어르신 입장에선 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겠지. 저는 머리가 다 아팠어요. 한 번 더 그분 손을 잡았죠. 그리고 우리 셋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한 명이 저지른 외도나 사기가 아니란 걸요. 짜고 치는 판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동생이 결혼정보회사를 한다고. 그래서 동생 회사에서 날 만난 거라고. 동생 사진도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젊고 예쁘장한 여자였어요. 저는 그 말에 강남 아파트에서 나오던 굵은 웨이브의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결국 다 이어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새 작전을 짰어요. 304호 어르신, 그러니까 이순례 어르신께 우리가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그분 실버타운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전 한복수선으로 신청서를 냈죠. 마침 제가 종로에서 오랜 시간 한복수선을 한 사람이었고 복지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이라 자격증명이 깨끗했어요. 2주 정도 지나 봉사 출입증을 받았고요. 처음 304호에 간 날 저는 떨리는 손을 가방끈에 꼭 쥐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머리는 새하얀 백발이었고요. 정육점 사장님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라신 분이었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수선봉사 나온 사람이에요. 혹시 손볼 옷 있으시면 같이 봐드릴까 해서요. 어르신이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안 그래도 누구한테 부탁할까 하던 참인데 이것 좀 봐줘요. 말씀이 또박또박 서울 토박이 말씨였어요. 사장님 말씀이 다 맞았던 거죠. 전 그날부터 매일같이 304호에 들렀어요. 두루마기를 손보면서 어르신이랑 차를 한 잔씩 마셨죠. 제가 보기에도 어르신은 외로우셨어요. 자녀분들은 명절 때 잠깐 들어오시고 그 외엔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본다고요. 우리 애들 다 잘 컸어.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리 잡은 게 어디야. 나는 됐어. 어르신은 자꾸 자녀들을 두둔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슬쩍 한숨이 새나오는 게 다 보였고요. 사흘째 되던 날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못 와도 우리 막내 조카 부부가 자주 와. 영호는 우리 죽은 동서 아들이고 미연이는 영호 색시야. 그냥 친딸 같아.
저는 차를 살짝 내려놨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이 일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미연이가 똑똑한 애야.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자꾸 한국 재산을 가지고 뭐라 하잖아. 미연이가 나 죽을 때까지 다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얘들보다 낫지 뭐.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어요.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더 드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연이가 그래. 우리 가끔 들르는 거 미국 애들한텐 비밀로 해주래. 이렇게 나 챙겨주는 거 알면 오해할까봐 그런다고. 그냥 나 외롭게 지내는 게 마음 아파서 오는 건데 내가 그 말 듣고 마음이 또 짠해. 그래서 미국 애들한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복지관도 잘 다니고 사람들도 잘 만난다고만 하지. 그래서 그 말을 깐 거였구나. 어르신이 자식들한테 얘기 꺼내면 다 들통날 테니까 사이를 미리 끊어놓은 거였더라고요. 저는 어르신께 슬쩍 한 말씀 더 드렸어요. 어르신, 근데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어때요? 한번 옮긴 재산은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르신이 절 한참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그러셨어요. 난 잘 몰라. 미연이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 가자고 했어. 그날 다 정리 안 돼. 저는 더 이상은 못 듣겠더라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다음 주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복도에 나와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데 손이 다 떨렸어요.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구나. 돈을 노리고 한 가족을 통째로 갈라놓은 거였구나. 그런 생각에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모든 일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에 딸도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우선 우리는 한 가지 큰 의심을 해결해야 했어요. 광주의 가짜 이모님이 누구냐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에 저랑 딸은 차를 몰고 갔어요. 지난번에 그 사람이랑 같이 왔을 때랑은 마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3층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눌리더라고요. 딸이 대신 눌러줬어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그랬어요.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왜 왔는가? 여기까지 어쩐 일로? 저는 신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조카 잘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모님 아니시잖아요. 누구신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그 얘기 듣기 전엔 안 가요. 할머니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다 털어놓으셨어요. 작년에 가벼운 뇌졸중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요.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요양원 옆방에 환자 한 분 보호자가 자주 오셨다고요. 그게 미연이란 여자였대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 다가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한 달에 80만 원 드릴게요. 가끔 우리 오빠 부인 될 사람이랑 같이 오면 이모 역할만 좀 해주세요. 친한 척만 해주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할머니가 그게 무슨 사기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우는데 전 차마 화를 못 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산 어머니가 만약 누가 한 달에 80만 원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또 무너졌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지금 한 이야기 그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딸이 그 말을 휴대전화로 다 녹음했고요. 서울로 돌아와서 그분이랑 셋이서 마지막 작전을 짰어요. 딸은 미리 알아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화상으로 사건 정리를 받았어요. 변호사가 신고를 도와주는 형사 한 명을 소개해 주셨고요. 강력반의 노인 사기 사건 전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사연을 듣고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그러셨어요. 어머님, 이거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적인 노인 자산 사기단의 가능성이 있어요. 화요일에 잡으면 한꺼번에 큰 그림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그 날짜를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였어요. 304호 어르신이 한번 봉사 다닐 때 저한테 홀리듯이 그러시긴 했거든요.
그 여자가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 가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요일, 어느 사무실인지는 모르셨어요.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날 뭔가 다를 겁니다. 큰일 앞두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티가 나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평소랑 다른 날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미행조를 따로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보 잘 다녀왔어? 피곤하지? 오랜만에 딸은 잘 만나고 왔어?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가짜 미소를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느꼈죠. 네, 잘 다녀왔어요. 애들이 너무 컸더라고요. 전 그날 밤 그 사람 옆에 누워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그 사람이 코를 가볍게 골면서 자는데 저는 천장만 보면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한 판이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 사람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일까? 오늘이 아니려나? 확실하진 않았어요. 매일같이 이 긴장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기척이 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욕실에 들어가더니 평소보다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나온 그 사람을 보고 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다려 입은 셔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더라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한참 만지고요. 결정적이었던 건 양복이었어요. 평소엔 옷장 앞쪽에 걸린 옷을 그냥 꺼내 입는데 그날은 옷장 안쪽 깊숙이 걸려있던 진한 남색 양복을 꺼내 입더라고요. 당신 오늘 어디 좋은 데 가? 그거 결혼식 가거나 할 때 입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러운 척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 이모님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고 갈 거야. 그래도 좀 갖춰야지. 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슬쩍 그랬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지난번에 너무 가볍게 간 것 같아서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 말에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0.1초 만에 다시 웃는 얼굴이 됐지만요. 여보, 오늘은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 해서 당신이 힘들 거야. 다음에 같이 가자, 어? 저는 살짝 입을 삐죽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냥 선물만 갖다 드리고 바로 나올게. 병원까지는 안 들어갈 테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의심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응? 한 번만. 그 사람이 한참 절 보더라고요. 거절하면 또 의심받을까봐, 받아들이면 일이 꼬일까봐 그 사이에서 머리를 굴리는 게 다 보였어요. 결국 그 사람이 한숨을 살짝 쉬면서 그랬어요. 그래, 뭐 그럼 같이 가자. 당신은 선물만 드리고 우리 바로 나오는 거야.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선물을 챙기는 척했어요. 그리고 미리 챙겨둔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사님 번호로요. 30분 뒤 출발. 답장이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확인. 미행조 대기 중. 차에 타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는 선물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차 열쇠를 챙기는 동안 전 신발을 신고 또 한 번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출발. 그리고 차에 탔어요. 그 사람이 시동을 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모님이 오늘 좀 어려운 결정이 있어서 내가 신경을 좀 써야 하거든. 당신 먼저 가. 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차가 광주 쪽이 아니라 강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면서 일부러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 여보, 이모님 댁 광주 아니야? 왜 강남으로 가? 그 사람이 능청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서울 큰 병원에 진료가 잡혀 있어.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미연이란 친구가 모시고 올 거야. 우리 사촌 누나 딸인데 평소에 이모님 잘 챙기는 친구야. 전 그 이름을 듣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미연이란 이름을 그 사람 입으로 처음 들은 거였거든요.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창밖을 한참 봤어요. 얼마 뒤 차가 강남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 골목에 섰어요. 그 사람이 골목 어딘가 차를 세웠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동을 끄는 순간 또 한 번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 화면을 가방으로 살짝 가리고요. 도착. 5층 변호사 사무실.
답장이 또 빠르게 왔어요. 확인. 5층 도착하시면 한 발 뒤로 빠지세요. 그 사람이 그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여보, 이게 병원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긴 해. 사실은 이모님이 재산 정리를 좀 하셔야 해서 진료보다 변호사부터 먼저 보기로 했어. 당신은 선물만 드리고 바로 가. 알았지? 저는 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살짝 잡았죠.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근데 그 한 발이 멈춰진 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형사님 두 분과 저랑 그 사람한테 당했던 그분, 그 옆에 우리 딸, 그리고 어르신 큰아드님이요. 형사님이 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큰아드님이 어젯밤 비행기로 급히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하얘졌어요. 평생 그 얼굴을 못 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반쯤 닫혀가고 있었고 형사님 두 분이 한 발씩 나오시면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다른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중이었어요. 여자도 우리 일행을 보더니 이 사태를 5초 만에 파악하더라고요. 머리를 한번 휙 넘기더니 휠체어를 바로 돌렸어요. 그런데 형사님 한 분이 이미 그쪽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르신은 영문을 모르고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저는 어르신께 빠르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죠.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시곤 놀란 눈으로 보셨어요. 아니, 봉사하시는 분이 여기 왜... 저는 떨리지 않게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한복 봉사로만 어르신을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 갔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려고요.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으셨어요. 영문을 모르시면서도 제 눈을 한참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르신께 천천히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르신의 친조카가 아니라는 것까지요. 어르신의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어르신이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부들부들 떠셨고요. 큰아드님이 어머니께 다가가서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형사님이 한 손을 들어 살짝 막으셨지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누가 보면 진짜 반성이라도 해서 우는 줄 알 정도였죠. 정수가 잘못했어. 살다 보니 진짜 너 좋아하게 됐어. 정말이야, 진심이야. 나 좀 믿어줘. 전 그 사람을 한참 봤어요. 평생을 손으로 먹고 산 제 거친 그 손을 들어 그 사람의 뺨을 후려쳤어요. 누구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래야 했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 사람이 휘청거렸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이름은 김정숙이에요. 나 당신 같은 인간한테 당하려고 열심히 산 거 아니야. 두 번 다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그 여자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형사님께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뱉었어요. 멍청한 늙은이들. 자식한테 버려진 거 도와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 말에 저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가엾더라고요. 저 젊은 여자가 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싶어서요. 결국 두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됐어요. 그 여자의 사무실을 수사한 결과 이 두 사람 말고도 같은 수법으로 약 12억 원을 빼앗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노인분들의 자산 정보가 적힌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고요. 그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결혼 사기랑 노인 자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고요. 그 여자는 주범으로 9년을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혼인 무효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편지를 한 통 보내왔는데 전 봉투도 안 뜯고 그대로 버렸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인연이 생겼어요. 이순례 어르신은 저를 양딸처럼 대해주세요. 매달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주시고 명절엔 큰아드님이 미국에서 보낸 선물을 제 앞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번은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딸 하나 새로 얻었지. 늙어서 어떻게 이런 복이 다 있을까? 우리 애들이 잘하래. 저는 정육점 사장님께도 한 번 제대로 인사를 드렸어요. 사장님 한마디가 절 살렸어요.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외로움이라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외로운 게 무슨 잘못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 외로움 때문에 누가 손을 내밀어주면 한 번만 멈춰서 보세요. 그 손이 진짜 손인지 아니면 매끄럽게 다듬어진 가짜 손인지요. 진짜는 사실 좀 어설퍼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내 편은요, 화려한 말로 다가오지 않아요. 정육점 사장님처럼요. 여러분 옆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 한 분은 계실 거예요. 저는 끝으로 먼저 간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주려고요. 여보, 나 잘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걱정 말고 잘 있어요. 여러분도 외롭더라도 너무 빨리 손잡지 마세요. 꼭 한 번 더 보고 다시 멈춰서 보세요. 그게 우리 나이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